오늘 우리가 만나는 땅,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이 땅은 어제의 땅하고 같은 걸까요? 어제의 땅하고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시계를 뒤로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육지의, 그 주변의 육지를 깎고 쌓고 하면서 모습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화산이 뻥뻥 터지면서 용암이 흘러내려와서 그또 지형도 바뀔 수가 있겠죠. 지진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특히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화성암의 몇 가지를 우리가 관찰해 보는 시간, 그리고 지진에는 어떻게 대비할까,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변화 단원에서는 흐르는 물의 작용과 강 주변 지형의 특징을 가지고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화산, 지진 이런 걸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 하면은 한자로 여러분들 뭐 인생은 유수와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흐르는 물과 같다. 그래서 유수. 흐르는 물의 정의는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거.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걸 유수라고 하고, 뭐 지표면 위에 있는 물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강물 같은 경우죠. 강물. 자, 이런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는 물은 크게 보면은 뭘 깎어 자꾸만 깎어. 그걸 침식이라고 그러죠. 깎은 거를 자꾸 여기저기로 날러. 운반이라고 그러죠. 날라다가 쌓아. 이런 걸 퇴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와 닮았죠, 그죠? 그래서 동강 이렇게 지도와 닮았다. 그래서 그 동강 영월의 동강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쌓여 있죠. 이렇게. 이건 뭐예요? 퇴적. 보통 이제 강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흐르는 방향의 바깥쪽은 유속이 빨라지겠죠, 그죠? 빨라지니까 깎고 안쪽은 느려지겠죠. 느려지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침식과 또 운반해온 것들도 있고, 그 다음 퇴적이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강 주변 흐르는 물을 예로 든다면은 크게 이제 모식화해 보면 이렇게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높은 산이 있는 상류 지역에서 이제 조금씩 질질 모여서 흐르면 시냇물이 되고, 또 더 넓게는 강이 되겠죠. 이런 데는 아주 깊은 골짜기에서 퍽 패여 마치 V자로 패인다. 그래서 이렇게 V자 계곡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죠. 예. 여러분들이 뭐 협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V자 계곡이 되겠습니다. 흘러가게 되면은 산에서 이제 막 평야로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부채 선자죠. 부채꼴 모양으로 땅이 모여요. 이걸 선상지라고 그러죠. 이거 이제 지리산인데 아마 여기가 그 지리산 구례 화엄사가 아마 여기 정도 있나? 뭐 여기 보면 뭐 산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 구례에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선상지다, 이렇게 부채 모양이다. 자,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꼴딱꼴딱 아까 사진에서 봤던 영월 같은데, 여기 이제 동강, 그 지역에 하늘에서 찍은 거죠. 꼴딱꼴딱 굽어서 흐른다 그래서 공류. 흐르다 보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 탁 막혀. 어쩌어쩌 이제 막혀. 그래서 강물이 일로 더 이상 안 가고 여기로 바로 직접 흘러.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 호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소의 풀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각호. 그래. 이게 어디냐면은 만경강인데 원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제방을 쌓으면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 발굽처럼 이렇게, 잘 못 그리겠네. 이게 이렇게 뭐가 생긴 거예요? 우각코. 소뿔. 소뿔처럼 생긴 우각코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2017년에 인공유성 최근 여기 보면은 감천항, 그다음에 부산 신항, 가덕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가 바다하고 만나는 부분이 마치 삼각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각주다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삼각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는 바다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지에서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뭘 많이 가져왔죠. 영양이 풍부하고 그래서 비옥한 땅이라서 이런데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삼각주, 델타 평야 뭐 이런 얘기를. 자, 이렇게 강은 흐르면서 특정한 지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강 주변 지형은 흐르는 물에 따라서 침식과 운반 퇴적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물의 흐르는 속도 상류, 중류, 하류 가장 빠르게 흐르는 데가 어딜까요? 상류? 평균 속력으로 치면 가장 느리게 흐르는 데가 상류예요. 가장 느리게 흐르는 데가 상류. 왜냐하면은 빠르게 흐르다가도 갑자기 물이 없어지고 스물스물했다가 다시 모이고 해서 상류 지역의 그런 특징이 있어서 빠르게 흐르는 곳은 빠르게 흐르지만 굉장히 또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균으로 보면은 이렇게 일정한 구간을 흐르는 하류보다도 더 늦습니다. 자, 강물의 속도가 여기서 보면은 초당 센티미터인데 강물의 속도가 굉장히 낮아도 침식이 일어나는 데가 있죠. 그게 어디예요? 모래. 그죠? 강물의 속도가 이렇게 0.11, 뭐, 여기서도 침식이 일어나죠. 보통 입자의 크기가 모래를, 이제 여기를 모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갈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물의 속도가 느리면은 이거 무거우니까, 어때? 그냥 쌓여버리잖아요. 근데 모래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여기 패요. 이렇게. 강물이 조금 느리게 흐려도 이렇게 침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점토나 침리 같은 경우는 너무 가벼워서 느리게 흐려도 이렇게 운반이 되는 그죠? 진흙이나 이런 것들 그 점토는 굉장히 작은 입자가 작은 걸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강물의 흐르는 속도에 따라서 침식이 느려도 되는 게 있고 자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되죠. 침식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특히 이 모래가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뭐 그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흐르는 물의 작용과 강 주변 지형의 특징을 관련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화산, 지구의 내부 구조, 화산을 알려면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걸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이나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우선 소위 그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화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땅 속에 있는 지구의 지구 내부의 물질이 녹아서 일단 만들어진 그러한 마그마가 지표 바깥으로 분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화산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진이라고 하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나와서 땅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흔들리는 현상. 2015년 4월 말 5월 초 그때 큰 지진이 네팔에서 일어났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가 빨간 글자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구 내부라는 말을 표현해놨죠. 그래서 사실은 화산 활동과 지진을 알기 위해서는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걸 다루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지구 내부를 보면 우리가 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그러죠. 보통 한 6,400여 킬로 정도의 지구의 그 반지름을 얘기한다면 중심부까지 거리를 6,400킬로라고 한다면은 얇은 지각은 5, 좀 긴 지각은 35km에 걸쳐서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맨틀이라고 하는 거죠. 맨틀. 그 다음에 외핵과 내핵. 이렇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각은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고체상 지구 내부의 가장 바깥층에 위치한 암석층이죠.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누어지고 보통 이제 지각의 온도는 지구 내부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멘틀 근처에 가게 되면은 요 근처에 가게 되면은 약 온도가 요 근처네요. 요 근처에 가게 되면은 약 온도가 200에서 400도씨 정도에 오른된다. 그다음에 멘틀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아래부터 외핵 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멘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을 멘틀이라고 하는데 이 멘틀은 우리가 잘 그 착각하기 쉬운 게 멘틀은 기본적으로 고체의 상태다. 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지구 내부의 열에 의해서 멘틀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보면은 멘틀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우리가 보통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멘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용융 상태, 패킹이 잘 되어 있는 상태,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뜨거워진 그런 고체 암석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건 내려가고 하는 그런 그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걸 우리가 멘틀 대류설이라고 하죠. 약간의 이론적인 뭐 어려운 점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 체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통은 이제 약 700km 정도에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로 나누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멘틀의 온도는 지구로 내려갈수록 올라와서 사실 요 근처 외 근처까지 가게 되면 약 4,000도씨 아까 그 지각이 멘틀 부분에 이르면은 온도가 약 200에서 400도씨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4,000도씨니까 굉장히 그 어때요? 높은 온도가 됐죠. 멘틀 아래로부터 내까지 부분은 우리가 외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핵은 주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온도는 약 4,000에서 5,000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상태라고? 액체.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내핵인데 이 내핵은 고체 상태로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고체 이렇게 된 거예요. 액체에 고체가 갇혀 있는 상태라고 그럴까? 근데 왜 내핵의 고체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뭐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고체 이런 개념보다는 아주 뭐랄까 구조가 아주 규칙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다. 패킹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지구의 내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액체 상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구의 내핵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체 상태예요. 어떻게 지구의 외핵은 액체 상태인데 온도가 더 높은 내핵은 우리가 보통 온도가 오를수록 많은 물질을 녹이니까 액체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고체 상태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물질이 녹기 위해서는 그 물질이 녹는 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압력이에요.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결정이 굉장히 밀집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고체화되는데 이 고체화된 물질이 녹기 위해서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물질의 녹는 점도 올라간다. 자, 지구의 내부 구조에서 어디가 압력이 제일 높아요? 내핵 부분이 압력이 제일 높죠. 그죠? 그래서 지구의 내핵에서는 압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물질의 녹는 점이 내핵의 온도보다 그 내핵의 온도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물질이 녹지 않고, 그러니까 내핵이 보통 6,000도씨 정도 되는데 녹는 점이 그거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녹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외핵은 온도는 높지만 압력이 내핵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고체화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단순히 온도만이 녹는 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압력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압력이 제일 높은 데는 어디다? 내핵, 그 다음에 외핵, 멘트. 그래서 내핵은 압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따라서 녹는 점도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질들이 그 녹는 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 녹는 고체고 압력이 좀 낮아진 액체 외핵은 액체 상태고 그럼 멘틀은 뭐냐? 외핵보다 온도와 압력이 또 모두 낮죠? 그래서 물질이 녹지 않고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지구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지금까지 보면 여기가 뭐예요? 지각이죠, 지각. 그 다음에 멘트 그리고 외핵
그런데 그 안쪽을, 즉 여기 노란색 부분을 내핵 부분이라고 하는데, 2015년에 미국의 어바나 샴페인 대학팀하고 중국 팀들이, 연구진들이 이 내핵에도 보면, 여기도 잘 보면은 약간 차이가 나게 그려놨죠. 그죠? 이 부분하고 바깥쪽에 있는 상부 내핵과 안쪽에 하부 내핵으로 다시 성질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지진파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참고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소위 판 구조론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설명을 보면은 판 구조론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 구조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지구의 내부 구조를 얘기했지만 멘틀 위에 지각 부분, 그러니까 멘틀이 있으면은 그 멘틀 부분이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차가워진 거는 위로 가고, 아니, 뜨거워진 건 위로 가고, 차가워진 건 식으면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고체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주 느린 속도로, 우리가 인간이 감지하기 어려운 속도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는, 그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데, 그 위에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의 몇 개의 판들이 놓여 있다. 그래서 멘틀 대류 위에 있으면서 멘틀 대류를 따라 움직이는 지구의 딱딱한 겉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각이 있고 이 최상부 멘틀의 최상부 멘틀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이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다 이렇게 해요. 지진학적으로 보면은 상부 멘틀, 그러니까 멘틀이 막 2,900km나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포션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진학적으로는 상부 멘틀에서 지진파가 지나갈 때 아주 느리게 가는, 그걸 저속도층이라고 하는데, 저속도층을 가진 연합권이라고 하는 것의 상부층을 우리는 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흐르는 고체 상태인 멘틀 위에 딱딱한 지각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얹혀져 있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이런 판, 여러 개의 판들이 놓여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아래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일본 지진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 태평양 판에 놓여 있죠. 유라시아 판하고 태평양 판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판의 이동 방향과 뭐 이걸 다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개의 판이 있고 판은 항상 이동하더라.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만나면은 충돌하고 이렇게 하면 더 멀어지겠죠.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판 구조론을 알면은 화산과 지진 활동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초등학생들한테 화산의 겉모양, 분출되는 모양 이런 것만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연 화산의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이제 마그마가 생성이 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 올라오는 이유는 멘틀보다 밀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지표만 가까이 해가지고 지표하고 이제 밀도 차이가 거의 없게 되면은 마그마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 모이는 거를 우리가 마그마, 여기 보면 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마그마 챔버라는 말이 무슨 교실할 때 실, 뭐 이런 거 공간을 뜻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마그마가 고여 있다가 이제 옆으로 그 지층 사이 이런 데로 이렇게 암석 속에 평행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관입을 하면은 이런 걸 우리가 암상, 또는 관입을 하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걸 병반, 그 다음에 암석 쪽에 그래서 이제 그 연직 방향으로 관입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암맥이다. 그 다음에 가스라든가 이것이 나오는 구멍을 뭐 분기공이다. 그 다음에 그 마그마가 이렇게 지표로 이동해서 통과하는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화도, 화산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화구는 그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가스가 막 분출되면서 나오는 그 구멍을 화구, 그 다음에 화구의 연집 방향으로 발달하는 이런 구름을 화산구름, 또 화구에서 퍽퍽 나오는 화산탄,
그 다음에 용암이 이렇게 화산이 타고 이렇게 용암은 마그마에서 기체가 빠져나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흘러내리는 걸 용암류, 그 다음에 용암층,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내부 구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화면만 보면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마그마가 흘러가는데 만약에 그게 끈적끈적한 정도, 즉 점성이 높다면은 잘 안 흘러가겠죠, 그죠? 그럼 마그마의 점성은 누가 결정하느냐? SiO2의 함량이 얼마나 있느냐. SiO2 함량이 많으면 점성이 커요. 점성이 크면은 멀리까지 빠르게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화산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제주도 가면 삼방산이 있죠. 멀리 안 가니까. 그런 종상화산 같은 것들이 종의 모양을 띠는 화산,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점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점성이 크면은 유동성이 작고, 유동성이 작으니까 나오는 근처에 다 쌓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점성이 낮으면은 유동성이 커서 멀리까지 가겠죠. 제주도 전체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방패 순자를 써서 순상화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동성이 지나치게 커. 그래서 지나치게 큰 그 용암이 다량으로 되면서 쭉 밀고 나가가지고 평평한 대지를 형성하면 이거를 우리가 용암대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기 백두산도 화산이고요. 그 다음에 한라산도 화산인데 거기 가면 그 물이 고여 있는 호수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똑같이 생긴 건가요?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화산 분출물이 지표로 이렇게 분출되는 그 구멍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화구라고 그러죠, 화구. 근데 화구가 만들어진 후에 폭발, 붕괴, 침식해가지고 이렇게 지형이 만들어져. 이런 걸 우리가 칼데라, 여기에 물이 쌓이면 이걸 칼데라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 화산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마그마나 화산가스 등이 분출한 후에 화산 내에 당연히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 화구 주변이 붕괴되거나 또 침식되고 폭발하면서 원래 화구는 이만했는데 화구보다 넓은 이런 칼데라가 만들어지고, 칼데라에 물이 고이면 칼데라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백록담은 좀 작잖아요. 되게 작은 건 화구예요, 화구. 그래서 백록담은 화구에 의한 거고, 한라산에 있는 거, 백두산 천지는 바로 칼데라예요. 근데 이제 우리 울릉도에 있는 것도 일종의 나리분지, 거기 칼데라인데 거기는 물이 다 빠져나가서 호수 같은 게 잘 없고, 혹시 일본에 아소산 가보신 분이 있는데 여기서 퀴즈, 아소산은 칼데라 지형일까요? 아니면 화구 지형일까요? 강의 시간에 대답할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대답 준비하십시오. 적어도 대학생 정도 됐으면 되게 제주도는 한 번씩 가봤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제주도가 화산 지형인데 화산에 의해서 그 생긴 동굴을 우리가 화산 동굴이라고 하죠. 용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 1번 보면 온도가 높고 점성이 낮아. 그래서 점성이 낮다는 얘기는 잘 흘러가겠죠, 그죠? 그래서 잘 흐르는 용암이 경사가 완만한 계곡을 따라 계속 흘러내려가요. 그러다가 흘러내려가던 용암의 외부가 아무래도 이제 계곡에 접한 부분과 공기에 접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공기에 접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곡에 접한 부분이 먼저 식겠죠? 식어지면서 굳어지게 되겠죠? 그 사이에 내부는 식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슬슬 흘러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공기와 접한 이 부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계곡에 접한 이 부분이 먼저 식는다. 식어서 굳어졌어. 요 사이를 누가 계속 가는 거야? 용암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겉하고 아래는 이미 굳어져 있는데 용암은 계속 흘러가가지고 빈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용암 동굴이고 제주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장굴이다. 이해하시겠죠? 용암은 점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파오이호이, 점성이 굉장히 낮아. 점성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빨리 흐른다. 유동성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파오이호이 용암은 유동성이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만장굴에 가게 되면은 바닥 부분에 마치 밧줄을 막 그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밧줄 구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밧줄 구조라는 특징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점성이 높아 아주 꿀처럼 높아서 천천히 흘러. 그런 용암을 우리가 아용암이다 이렇게 아용암 이런 말을 쓰는데 점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천천히 흐른다. 그런데 여기서 공기와 맞닿는 바깥쪽 부분이 먼저 굳고 안쪽은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굳었던 바깥쪽이 뭐 깨져. 그러면서 깨진 그런 구조물을 우리가 크링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주도 해안 같은 데 가면 많이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침식돼가지고 빠져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 제주도에 가셔서 꼭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고 잘 설명할 수 있는 해안을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뭐 중요한 용어만 알고 몇 가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지구 내부에서 최초로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우리는 진원이라고 그러죠. 진원의 바로 윗부분을 우리는 그 진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앙 부분에 가까울수록 지진 피해가 당연히 크겠죠, 그죠? 지진의 발생 원인으로는 대체로 이제 단층 운동에 의해서 되겠죠?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 활동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꼭 같은 건 아니에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단층 운동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지하 동굴에 함몰되면서, 거대하게 함몰되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산사태에 의해서도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의 세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진도와 진도 몇 이렇게 얘기하죠. 규모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규모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리터 지진이잖아요. 리터. 그래서 리터 규모다 해가지고 리터 규모는 진앙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에서 어느 정도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오른쪽에 표를 보면은 리터 규모별 지진에 영향해가지고 나오죠. 뭐 예를 들자면은 요 정도 일어나면 대규모 7 이상이면은 뭐 엄청나죠. 전면적인 파괴, 땅의 흔들림이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지진이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보기 오른쪽에 있는 세 장의 사진은 그 2017년 11월 15일 날 있었던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입니다. 당시 규모는 요 정도 라인에 5.4 정도의 규모로 지진이 있었고요. 뭐 이렇게 금이 간다거나 지붕에 있는 것들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서 뭐 약간의 많이 약간이 아니죠. 피해를 줬었죠.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화산 활동에 의한 지진이라기보다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보여요. 지금 단층에 의한 지진이죠. 그죠? 이런 지진이 그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018년 2월에 포항에서는 그 여진으로 약 4.6 정도 되든가 그 정도의 또 지진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